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주말입니다. 예, 주말에도 여전히 그 메가톤급 뉴스들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일 정말 뭐 메가톤급 뉴스들이 그냥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그 전 뉴스들이 하나 해결되거나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뉴스가 뉴스를 덮어버리는 막 그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나는 그런 국가라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과거에는 다이나믹 코리아, 이 다이나믹 코리아가 코리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엄청난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오늘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3월 13일 오정근 쏙쏙 경제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계속 제 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어제 메가톤급 뉴스는 LH 간부 투신 자살입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관련 인사가 자살을 합니다. 어제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18번째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원순 자살이라든지 혹은 노회찬이라든지 뭐 등등 심지어는 정두원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어제 또 LH 간부가 본부장급 간부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LH 간부 자살은 전북 본부장을 지내고 현 본사 본부장으로 있는 본사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있는 간부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정말 그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제 과거에 전북 본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참 50대 중반에 그 가장이 자살을 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50대 중반에 가장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자살로 끝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어 어떤 방송에서 사실 여부를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명이나 사건들과 연관돼서 자살했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문제를 이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또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죽음으로써 문제를 덮어버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계속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그 LH 간부의 투신 자살의 이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사표 수리는 대통령이 현재 당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일을 일단 마무리하고 취소는 입법까지는 마무리하고 마무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은 "일을 마무리해라." 해서 한 4월 정도까지는 4월 또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4월 정도 언론의 보도의 분석은 "4월 보궐선거 직전에 수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73일 만에 낙마한 변창흠 장관. 무자격 인사에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4년 동안의 김현미 장관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월세값을 폭등시킨 정책을 해오면서도 뻔뻔스럽게 성찰이나 반성은 없고 계속 '괜찮아질 거다.' 이런 변명만 일관해 와서 4년 동안이나
끌어온 끝에 등장한 벤참무 장관. 여전히 같은 라인에서 좌파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장관이 등장하면서 벌써 등장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제 김수현 청와대 전 수석, 그리고 김수현 전 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노무현 때도 엄청나게 집값을 올리고 난리를 피웠는데, 다시 또 이번에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하고 컴비를 이루면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월세 값도 폭등시켜서 전세, 그야말로 많은 청년들, 특히 2030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이생의 집 마련은 망했다." 이생 집망이란 말도 나올 정도고, 또 서울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서울을 벗어나는 전월세 난민까지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정책을 해 왔는데, 벤창흠 장관도 역시 그런 선상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헨리 조지의 '토지는 공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마 피케티의 '자산에 대해서는 높은 몰수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조지의 망령과 피케티의 망령이 그냥 많이 망령이 그냥 결합된 아주 최악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온 그런 라인이었기 때문에, 등장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적합지 않다. 지금 4년 동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73일 만에 낙마를 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자격 인사에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까지 아주 너무 정말 노골적인 그런 칼럼이, 사설이 실렸습니다. 1차 조사를 보면 더욱더 황당합니다. 국토부 4,509명을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은 제로다. 청와대 368명을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은 제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9,839명을 조사했는데 대상이 9,839명이고 9,811명을 조사했는데 20명이 의심된다. 13명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거 7명만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어느 국민들이 이 결과를 믿겠습니까? 엄청난 복마전 같은 이 부동산 투기 상황을 두고 국토부는 4,508명을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이 제로고, 청와대는 368명을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이 제로다. 토지주택공사는 9,811명을 조사했는데 20명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형식적인 조사로 꼬리 자르기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바로 그냥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그런 결과만 초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LH공사가 공공주도 개발을 주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주도 개발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그야말로 시민들의 비판이 비등하자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농협조합원으로 둔갑한 LH 가짜 농부, 이 제기 좀 가짜 농부, 이게 또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안 짓고도 농부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금리가 0.2% 싼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적용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집단으로 땅을 사가지고 1,000평방미터씩 지분 쪼개기를 하고, 또 농협 조합원이기 때문에 연 5%에서 7%의 배당금도 지급받고, 명절 되면 한우와 떡국 세트 선물을 받고 자녀 학자금도 지원받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농림부에서도 소유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신도시 수용 보상용 땅, 대토라고 그러죠.
또는 심지어는 로또 아파트보다 특혜가 많다 이런 분석도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남 공고일 이전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 주택지를 대토로 보상을 받는답니다. 그다음에 공남 공고일 이전부터 1000평방미터 이상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비 양도 택지를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1000평방미터씩 전부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해비 양도 토지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 당시 한 평당 74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공고를 받았는데 시세는 2,5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최소 2배에서 한 3.5배 정도의 차익을 남기는 것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다 토지를 산 다음에 1000평방미터씩 지분 쪼개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LH 자체를 지금 계획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공룡 조직이 되어버린 LH, 독점적인 지위에 힘을 빼야 된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칼을 뽑아든 정부, 정세균 총리도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권 뒤에는 언제나 비리와 부패가 있게 마련이죠. 이제 민간에게 나눠줘야 된다. 정보의 줄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LH 조직은 단계적으로 분산하되 더 강력한 감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LH가 모든 거를 신도시를 기획하고 어디에 할 건지 다 설계하고 또 토지 보상까지 해주는, 또 게다가 임대주택 외에도 지금은 특히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왔는데 지금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이란 이름으로 하겠다고까지 나오니까 더욱더 무소불위의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권 뒤에 숨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반칙적인, 불법적인 이런 투기가 성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무슨 큰 죄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도덕 불감증 상태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토지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철학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웬만하면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정부가 기능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김수현, 김현미, 변창흠 이런 라인들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서는 지금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완전히 민간 부문으로 넘겨야 된다. 정부의 권한은 최소한이 될수록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이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농지가 지금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농지가 얼마 전에 형질 변경을 해서 농지가 대지로 둔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가서 사시려고 하는 땅이 한 1000평 정도 좀 넘는군요. 3774평방미터니까 약간 1000평이 넘는 11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땅에서 약 이게 한 600~700평이, 대략 600~700평이 지금 현재 대지가 아니고 문제는 이게 지금 농지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인데, 전이는 밭이죠.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대지로 행질 변경했다고 합니다. 밭에서 대지로 바뀌면은 땅값이 엄청 오르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이나 이게 밭이나 논을 대지로 바꾸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까다롭습니다, 지금.
더구나 우리나라는 농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정책이 아직도 고수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그 한 600여 평이 넘는 전을 대지로 이제 전환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것도 뭐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BH도 LH와 다르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그 이게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아니 페북 아니면 이게 문 대통령이 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야, 이게 지금 이게 큰 또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퇴임을 이게 지금 보니까 어디서 이런 글을 남겼나, 아마 SNS에 남겼다, 페이스북입니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 야,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저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공직에 있을수록 더욱더 정말 청렴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것이 더 어려운 거죠. 아, 그 유승용이라고 옛날에 김민열한테 우리 김민열을 총괄했던 그 영의정이 있었죠. 임정. 경무관동에 지금도 가면 유승용의 집이 보존돼 있고, 유승용의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런 임진왜란 안에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을 치렀나 하는 것을 기록한 그 책도 지금 아주 유명한 책으로 지금 우리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동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유승용이 그 영의정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가집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부스럼격으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봉화마을 사저를 임야를 대지로 바꿨거든요. 그럼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이거 참 갈수록 정말 문제를 이런 경우를 얘기하기를, 불을 지고 섭으로 뛰어든다,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MB의 경우에는 내곡동의 농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행기를 변경해서 사저를 지어서 가려고 했지만은 내곡동 특검까지 가동이 됐어요. 내곡동 특검까지 가동이 돼서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본인이 옛날에 살던 사저로 가게 됐죠. 그 MB 경우는 사저 특검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임야를 대지로 바꿨다는 걸 소환해서 설명까지 하면서, 뭐 그것이 대수냐, 좀 그만하시라, 뭐 너무 좀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이 대통령 정도한테 이 정도 하는데 뭐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아까 제가 유승용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그 유승용 책을 읽어봐서 내용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왔을 때 집이 없었다는 정도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본인은 공직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처남이 소유한 주택까지 사진까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석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간은 따로 하지 않고 아침 조간할 때 그 전날 석간도 같이 중요한 것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석간에 처남 여기 보니까 뭐 성남시 고등동에 지금 서울 근교에 아주 알짜 주택지죠. 거기에 지금 집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빌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걸 보니까 실매입가가 11억 원인데 58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억 원의 차익이 나와. 저는 이게 보상이 도대체 어떤 가격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보상이 기준이 문제인데, 보상을 어떤 거기다가 무슨 토지를 수용한다 뭐 한다 뭐 혹은 그럴 때, 과거에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국가가 개발을 발표한 시점의 가격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발표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보상할 때 시가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미 엄청 올랐죠. 왜냐하면 개발 지역으로 이미 정부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 보상 시가 산정 기준을 좀 다시 과거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려면 또 이제 이미 이렇게 오랫도록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렇게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전국에 한 20여 개를 도시를 핵심 도시다 기업 도시에서 들쑤시하면서 그 보상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거죠. 뭐 아니 서울 사람만 잘 사느냐 뭐 그런 말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시골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시가를 보상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상비가 나가면서 결국은 그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LH공사의 부채가 지금 130조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조만간에 200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누가 갚을 상황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세금 내서 갚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문 대통령의 처남이 11억 원에 산 매입 땅을 보상이 58억 원이 나와서 47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정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은 내가 농사 지으면 살고 있을 뿐인데 뭐 이래 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야, 이게 뭐 하여튼 설상가상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부동산 뉴스 그 정도 하고 즐거운 뉴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화려한 데뷔를 했는데 이게 상장 첫날 시총이 100조를 돌파했다.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왜냐면 공모가가 35달러였는데 상장하자마자 시초가가 6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49달러에 종가가 형성되면서 시총이 886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100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말이죠. 100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400조 원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국내에서 단숨에 2위로 올랐습니다. 시총 2위 회사로 올랐었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쿠팡에 보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6천억 정도의 거래액을 기록했었는데 작년에는 20조 원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총 100조 원에 국내 단숨에 2위, 물론 1위 삼성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489조니까 거의 500조 가깝네요. 489조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야, 정말 네이버도 61조고 카카오 40조 보다도 훨씬 많은 시총을 기록하는 회사로 인력 바로 그냥 단숨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 유통회사. 오랫도록 유통을 해온 신세계나 이마트, 현대, 백화점, 롯데쇼핑을 다 합한 것보다 7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쿠팡 시총 쇼크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야, 현대백화점이 시총이 2조밖에 안 되고요. 롯데쇼핑이 3조 6천억, 신세계가 7조 8천억. 인데 쿠팡은 1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을 다 합한 것보다 7배나 많다. 야, 단숨에 그냥 이렇게 창업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바로 플랫폼 시대다.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또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더 중요한 것이죠. 가장 큰 수혜자는 손정희입니다. 일본에서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3조 원을 투자해서 38조 원을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손정 회장은 앞으로 지금 적자가 나지만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 10년 전에 약 10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지분을 갖게 되면서 지금 지분이 38%라고 그러네요. 38%를 갖게 되면서 지분이 10% 정도인 오히려 김범석 의장보다도 3배나 많은 3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규제에 시달리는 이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해외 IPO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IPO 탈한국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자본시장도 중요한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 하면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 증권, 보험, 자본시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커지는 게 5월가의 모습이고 런던의 모습이죠. 자본시장이 이제 이렇게 자꾸 해외로만 벗어나면 여기에 자본시장 관련된 증권회사 같은 거, 관련된 로펌 같은 거, 회계법인 같은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 육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내 유니콘이 해외 IPO가 지금 이렇게 이제 쿠팡이 승부하면서 지금 당장 마켓컬리, 안홀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이게 플랫폼 기업이죠. 비바리퍼블리카도 지금 한국, 홍콩, 미국 어디 상장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2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나와 있군요. 마켓컬리. 그다음에 한쪽은 마켓컬리가 한쪽은 이제 오늘의 집 광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오늘의 집이라고 하네요. 야, 이게 그 우리 배우가 이제 이게 모바일 폰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그 앱이 깔려 있는 모바일 폰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모바일 폰을 이용한 이 플랫폼 사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뉴욕 증시 상장을 했던 주요 기업들 상장 몇 개가 지금 상장 폐지가 되어 있어요. 뉴욕 증시는 거래가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매출이 유지가 돼야 되고 투자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가 안 되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기업들이 뉴욕 증시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도 되었군요. 야, 이제 핵심 기업은 다 미국에 빼앗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이제 정말 고루한 과거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차등 의결권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만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게 급등락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머스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는 미국의 정권 규제 당국조차도 테슬라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서학 개미들은 미국에 보여준 주식 중에서 47억 달러, 87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전부 다 IT 기업들이군요. IT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600만 원을 기록했군요. 야, 이게 최고점인 6,500만 원대를 깨고 드디어 하락했다가 다시 6,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얼마 전 그저께 미국 국채 금리 안정,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를 입찰을 했는데 1.52%에서 안정되는 수준에서 낙찰이 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3월 25일부터 특검법이라고 해서 특정금융거래, 암호자산, 가상자산이라고 그래요. 암호화폐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호 체계가 좀 더 강화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거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좀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좀 환골탈태해서 현존하는 실제 하는 암호화폐를 인정하면서 뭐 암호 자산도 좋고 가상 자산도 좋고요. 좀 더 투자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암호 자산 혹은 가상 자산,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표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LH 투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LH 투기 사건은 아마도 이번 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도 강타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한국의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나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이제는 좀 완전히 LH공사도 계획해서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이양을 하고 그러려면은 부동산 정책을 보는 시각을 공공이다 이런 공공주도에서 많은 부분을 민간주도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차등 월권 도입하고 자본시장 여건 개선해야만이 우리나라 IPO가 많이 일어나면서 자본시장도 발달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